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길림성의 캄캄한 골목길. 갑자기 두 개의 손전등 불빛이 한 남자의 등 뒤를 덮쳤습니다. 북한 선수단을 이끌고 온 인솔 코치가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숙소를 빠져나온 직후였습니다. 잡히면 끝이라는 공포 속에 그는 옥수수밭을 향해 전력 질주했지만 공안의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는 등 뒤까지 바짝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절체절명의 순간 목숨을 건 이 남자의 도주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면 아이들이 기숙사 문을 팍 차고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청진체육학교 운동장은 겨울이면 땅이 돌처럼 굳어서 발을 디딜 때마다 서걱서걱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들 발바닥이 얼어 터질 것 같은 날씨에도 훈련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초시계를 손에 쥐고 아이들이 트랙을 도는 걸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하얀 입김이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운동화 바닥이 얼어붙은 흙을 긁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청진체육학교에 발령을 받은 건 30 초반 무렵이었어요. 원래는 선수였습니다. 중거리 육상 800m와 1500m를 뛰었는데 훈련 도중 무릎을 잘못 디뎌 인대가 끊어진 뒤로 더 이상 경기장에 설 수 없게 됐어요. 선수 생활을 접던 날 운동화 끈을 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달리는 사람에게 발이 묶인다는 건 날개를 잃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길이 교단이었습니다. 내가 못다 이룬 걸 아이들을 통해 이루게 해주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함경북도 청진은 동해 바다와 맞닿은 도시입니다. 포항구역 제가 살던 동네에서 바다 쪽으로 걸어가면 10분도 안 걸렸어요. 어릴 때는 그 바다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바다 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 추위가 싫지 않았어요. 여름에 성천강 하류에서 아이들과 물장구를 치던 기억, 가을에 온 가족이 산에 올라 도토리를 줍던 기억, 이런 것들이 제 뿌리였습니다. 학교 운동장 철봉 너머로는 인근 주민들이 사는 연립주택이 보였어요. 아침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정이 많은 동네였어요. 훈련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어요. 박성진이라는 녀석인데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도 달리기 폼이 영락없는 선수였습니다.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 만나보는 재능이었어요. 훈련이 끝나면 성진이는 혼자 남아 트랙을 더 돌곤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반드시 전국대회에 나갈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훈련 외에도 사상 교육이 있었어요. 매주 한 번은 교사들이 다 함께 모여 어록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앉아 있었지만 점점 그게 일상이 되더군요. 우리는 당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고 그게 옳은 삶이라고 배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교육이 우리 눈을 얼마나 가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세상이었어요. 퇴근길에 장마당을 지나칠 때가 있었어요. 장마당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청진에는 제법 규모가 있는 장이 서 있었습니다. 좌판마다 옥수수, 감자, 말린 생선이 쌓여 있고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흥정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른들 발 사이로 뛰어다니고 어르신들이 평상 한켠에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는 풍경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는 곳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아내 순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옥수수죽에 간장 한 종지, 김치 한 보시기. 푸짐하진 않아도 따뜻했습니다. 아들 철수는 그때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밥상 앞에서도 교과서를 손에서 놓지 않는 녀석이었어요. 공부 욕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흐뭇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들 결국 자리가 있어야 써먹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가끔 스쳤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밥 먹을 때는 책 좀 놔라.
제가 한마디 하면 철수는 못 들은 척 한 장을 더 넘겼어요. 아내 순이가 살며시 웃으며 녀석 손에서 책을 빼 옆에 밀어 놓았습니다. 그 무렵 배급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배급이라는 게 나라에서 정해진 양식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인데 어르신들이 기억하시는 일제 때 배급제하고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교사들끼리도 점심시간에 모이면 조용히 수군거렸어요. 이번 달은 절반밖에 안 나왔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게 당연한 세상에서 자랐으니까요. 부족하면 나눠 먹으면 되고 당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지금도 신기할 지경이에요.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골목에서 쌀값 이야기를 해도 저는 운동장에만 나서면 그런 걱정이 다 잊혔습니다. 아이들이 달리고 제가 호루라기를 부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이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목표가 있고 달리는 방향이 있고 결승선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훈련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텅 빈 운동장에 혼자 남아있을 때 이상한 허전함이 찾아오곤 했어요. 딱 꼬집어 뭐라 말하기 어려운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뭔가가 빠진 것 같은데 무엇이 빠진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 허전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득한 시절이에요. 그 운동장이 제 삶에서 그토록 크고 무거운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 몰랐고 언젠가 제가 그 운동장을 등지고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아주 먼 길을 떠나게 될 줄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발소리만 들으면 그걸로 족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을까요? 봄이 오고 훈련장 흙이 다시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어요. 청진체육학교에 공문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도급 전국체육대회 육상 종목 선발전, 그 안내문이었어요. 저는 그 공문을 받아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성진이를 무대에 올릴 수 있겠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박성진은 그의 겨울 내내 단 하루도 자율훈련을 빠지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눈이 쌓여도 나왔고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도 나왔어요. 발가락에 동상이 오는 바람에 며칠 쉬게 했더니 도리어 자기가 더 안달을 냈습니다. 선생님, 저 그냥 뛰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 눈빛이 제가 20살 때 거울에서 보던 눈빛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선발전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성진이의 기록을 정리해 체육부에 공식 추천서를 올렸어요. 800m, 1500m 모두 도급 상위권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담당 지도원도 고개를 끄덕였고 학교 내부에서도 이번엔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성진이 모르게 훈련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짰습니다. 출발 자세, 호흡 배분, 코너 각도 하나하나를 다시 점검했어요. 그런데 선발전을 2달쯤 앞두고 학교 교장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철민 선생, 이번 선발 명단에 변동이 생겼소. 교장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어요. 교장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류를 내려다보며 도체육부에서 조정이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성진이 자리에 다른 아이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행정차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체육부를 찾아갔어요. 담당 지도원을 만나 경위를 물었는데 그 사람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아끼는 얼굴이었어요. 한참 뜸을 들이다 작은 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선생, 올라온 명단이 있어요. 거기 이미 다 정해져 있어.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성진이 자리를 가져간 아이는 도당 간부의 아들이었어요. 기록은 성진이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윗선에서 내려온 결정이었고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가 무대에 세우는 세상이었어요. 성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훈련이 끝난 뒤 아이를 따로 불렀어요. 선발 기준이 바뀌었다고, 이번에는 어렵게 됐다고.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는데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기록이 부족한 겁니까, 선생님?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라고 해야 했는데, 그렇다면 왜 탈락했는지를 설명해야 했고, 그 설명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다음 기회를 보자고 말했습니다. 성진이는 알겠다고 했어요. 고개를 한번 숙이고 돌아서 걸어가는데 그 뒷모습이 아까보다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잤어요. 운동선수 생활을 할 때부터 저는 스스로 이 말을 믿어왔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기록이 증명해준다. 실력만 있으면 무대에 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새벽 훈련을 견뎠고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한도 예전에 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어느 사회나 배경이 아주 안 따른다고는 못하겠죠. 그런데 북한에서 제가 목격한 건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아예 없어도 자리를 가져가는 것, 그것을 항의할 창구조차 없는 것, 그게 제가 마주한 현실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인지 제 자신이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끝나고 텅 빈 트랙에 혼자 서 있을 때 그 묘한 허전함이 전보다 훨씬 짙게 몰려왔어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뭐라 말은 못해도 그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느낌이 제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게 바로 그 봄이었어요.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가 다시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이었어요. 아내 순이가 기침을 시작한 게 그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계절이 바뀌면서 오는 감기쯤으로 여겼어요. 뜨거운 물에 소금을 풀어 마시면 낫겠거니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기침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벽을 넘어 들렸어요. 철수는 자다가 깨서 엄마 방문 앞에 가만히 서 있곤 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싶어서 청진 시내 진료소를 찾아갔어요. 대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의사를 만났는데 청진기 한번 대보더니 기관지가 약하다며 약을 처방해 줬어요. 그런데 약이 없었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진료소 약국에 갔더니 해당 약은 지금 입고가 안 되어 있다고 했어요. 다른 약국을 돌아다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 한 알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할 수 없이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장마당 한켠에는 약을 파는 좌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중국산 약을 구할 수 있었어요. 값이 문제였습니다. 한 달치 약값이 제 교사 월급 2달치에 맞먹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순이 기침이 더 심해지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껴뒀던 돈을 털어 약을 샀어요. 약이 좀 들었나 싶더니 2달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순이가 밥을 제대로 못 먹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했는데 얼굴이 눈에 띄게 여위었어요. 다시 진료소를 찾아갔고 이번엔 위장 쪽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장비가 고장 나 있었어요. 더 큰 병원은 평양에 있고 거기 가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허가를 받는 것도 연줄이 있어야 됐어요. 저한테는 그런 연줄이 없었습니다. 그 즈음 학교 배급도 또 줄었어요. 이번에는 아예 2달치가 한꺼번에 건너뛰었습니다. 교사들끼리 점심시간에 모여도 밥 이야기보다 한숨 소리가 더 많았어요. 누군가가 이러다 다들 굶어 죽겠다 하고 내뱉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 앞에 앉았어요. 순이가 차려놓은 죽 한 그릇을 먹으면서 멀쩡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순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 서로 아는 것들이 참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으니까 철수 건 먼저 챙겨요. 순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괜찮다는 말이 괜찮지 않다는 말인 줄 알면서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그때도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수가 저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 나중에 대학 가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열심히 하면 되지, 뭔들 못되겠냐.
입에서 나온 말은 그랬는데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성진이 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실력이 아니라 배경이 무대를 결정하는 세상에서 철수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봤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웃에 사는 성만이 어머니가 어느 날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강냉이 한 봉지였습니다. 순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별거 아니라고 멋쩍게 웃으면서 내밀었어요. 저는 그 강냉이 봉지를 받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래요. 나라는 못 믿어도 이웃은 믿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가진 게 없어도 옆집 형편을 살피고 몰래 한 바가지 퍼다 주는 인정. 그게 그 시절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정으로 버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순이의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약값은 계속 들어갔으며 배급은 줄어드는데 장마당 물가는 올라갔습니다. 쌀 1kg 값이 한 달 전보다 훌쩍 뛰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기억하시는 우리 IMF 때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장사가 안 돼 막막했던 그 느낌, 저는 그 느낌을 매일 살면서 느꼈습니다. 다만 거기서는 빠져나갈 출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순이가 잠든 뒤 저는 마루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 가족이 무너진다는 구체적인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은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 교무실에 공문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북중 청소년 체육 교류 행사 관련 안내문이었어요. 중국 길림성 체육학교와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선수단과 함께 인솔 코치 2명이 동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간은 열흘, 장소는 압록강 건너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그 공문을 읽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어요. 사실 그보다 몇 주 전에 저는 청진에서 오래된 지인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조용한 데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중국 쪽에 연줄이 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순이한테 처음 꺼낸 건 밤이 깊어서였어요. 철수가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 저는 방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순이는 제 눈빛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당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지요? 순이가 먼저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 이야기, 지인 이야기, 제가 그동안 혼자 안고 있던 것들을 다 꺼냈어요. 순이는 끝까지 말을 자르지 않고 들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순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때문에라도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만 살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이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앞날, 나아지지 않는 몸, 줄어드는 배급, 보이지 않는 내일. 그 모든 것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인솔 코치 명단에 제 이름을 올리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저는 오래된 교사였고 선수 출신이라는 경력도 있었습니다. 학교 교장에게 자원 의사를 밝혔더니 며칠 후에 확정 통보가 왔어요. 그 통보를 받던 날 저는 교무실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심장이 요동쳤어요. 준비는 순이와 둘이서만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했어요. 브로커에게 전할 연락처를 외웠고 중국에 닿으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짚었습니다. 순이와 철수는 제가 먼저 나가고 나서 따로 경로를 타기로 했어요. 함께 움직이다 들키면 모두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철수한테는 끝내 말하지 못했어요. 16살짜리 아이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들어 있는 철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밥 먹을 때도 책을 놓지 않던 녀석, 엄마 기침 소리에 자다 깨서 방문 앞에 서 있던 녀석.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 싶었는데 깰까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얼굴을 눈에 담았어요. 출발 전날 아침, 저는 혼자 부모님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청진 외곽 야트막한 산자락에 나란히 묻혀 계셨어요. 묘 앞에 쭈그려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았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겨우 했습니다. 두 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오는 길에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포항구역 골목골목, 어릴 때 뛰어놀던 돌담길, 아내와 처음 손을 잡고 걷던 강변길. 발길이 자꾸만 멈췄어요. 눈에 담아두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돌아온다면 이 골목이 아직 남아있을지, 그런 생각들이 발걸음마다 따라붙었어요. 그날 밤 순이와 저는 나란히 누워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도 했어요. 철수가 어릴 때 첫걸음 떼던 이야기, 순이가 시집 오던 날 엄청난 한방눈이 내렸던 이야기. 웃기도 하고 말없이 가만히 있기도 했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이 오는 게 두렵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했어요. 출발 당일 아침 저는 학교 지급 체육복을 입었습니다. 등판에 청진체육학교 글자가 박힌 파란 트레이닝복이었어요. 선수단 아이들도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라 평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청진 시내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한번 돌아봤어요. 포항구역 방향 하늘이 아침 햇살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기차로 신의주로 이동했어요. 선수단 인솔 교사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검문소마다 제시할 서류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내밀 때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군인이 서류를 휘어보는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던 순간이 지금도 선합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저 건너편이 중국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길림성 훈련장에 도착한 건 이동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낮에는 합동훈련, 저녁에는 숙소. 그 일상이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저는 낮 동안은 코치 역할에 충실했어요. 아이들 곁에 서서 구령을 붙이고 기록을 재면서도 머릿속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어요. 숙소 불이 꺼지고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숙소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약속 장소는 훈련장에서 20분 거리, 외진 삼거리였습니다. 문제는 그 20분 사이에 생겼어요. 골목을 반쯤 지났을 때 저 앞에서 손전등 불빛 2개가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어요. 야간 순찰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신고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불빛이 제 트레이닝복을 후었어요. 한 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국말이었는데 멈추라는 뜻인 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생각 대신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게 선수 출신의 본능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살고 싶다는 뜻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전력 질주였어요. 무릎이 버텨줄지 걱정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골목을 꺾고 담벼락 아래를 달리고 농수로를 뛰어넘었어요. 뒤에서 발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800m, 1500m를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달리던 그 감각이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고통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 느낌, 선수 시절에 배운 유일하게 쓸모있는 것이 그 순간 살아 돌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뒤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낮은 담 하나를 넘어 옥수수밭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숨을 죽였어요. 옥수수 잎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흙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손전등 불빛이 밭 언저리를 한번 후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한참 뒤 일어났더니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바지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약속 시간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약속 장소로 갔어요. 혹시나 하고 갔는데 차 한 대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브로커였어요. 그가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창밖으로 낯선 중국 땅의 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런데 안도감보다 먼저 찾아온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코치 한 명이 사라진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받을 당혹감, 혹여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을지.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진이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말없이 돌아서 걸어가던 그 작은 어깨가.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연길 인근 어느 마을에 닿았어요. 차에서 내리니 조선족 교회 집사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부엌에서 뭔가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된장 냄새였어요. 낯선 땅에서 맡는 고향 냄새에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음속 한쪽은 여전히 청진해 있었어요. 순이가, 철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지. 제가 먼저 나왔으니 이제 두 사람 차례였습니다. 그 기다림이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어요. 연길 인근 조선족 교회 사택에 숨어든 첫날, 저는 12시간을 내리잤습니다. 몸이 먼저 쓰러진 거예요.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교회 집사님 내외분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두 분 다 조선족으로 말이 통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미 여러 사람을 도운 경험이 있는 듯 말수가 적고 행동이 빨랐어요. 쓸데없는 질문도 과한 위로도 없었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낮에는 절대 창가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처지를 다 설명해 줬습니다. 낮 동안은 좁은 방 안에만 있었어요.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순이와 철수가 언제 연락이 닿을지, 무사히 출발은 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이 가끔 바깥 상황을 전해줬어요. 요즘 공안 단속이 세다. 며칠 전에도 근처에서 붙잡힌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요? 집사님이 방문을 두드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가족이 국경을 넘었다고 하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멍하니 집사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뭔가가 가슴 안에서 터지는 것 같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손바닥을 적셨어요. 문제는 합류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순이와 철수는 다른 경로로 이동 중이었고 중간에 한 번 더 이동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열흘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22날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사택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방 안에서 인기척을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내리고 있었어요. 순이였습니다. 그 옆에 철수가 있었어요. 순이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달려가 순이 어깨를 잡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엄마 등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그 녀석 눈도 빨개져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마당 한가운데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셋이 모였다고 해서 안전해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셋이 움직이는 게 눈에 더 잘 띄었습니다. 집사님은 중국에 오래 머물수록 위험하다고 했어요. 공안 단속은 갈수록 심해졌고 조선족 마을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심부름을 빙자해 근처 시장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심부름을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숨 막혀서 잠깐 바람을 쐰 거였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시장 어귀에서 공안 2명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후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중 한 명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골목 하나를 꺾고 나서야 뒤를 슬쩍 봤는데 다행히 따라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혼자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있으면 위험해요. 이제 남쪽으로 움직여야 해요. 남쪽이라는 말에 철수가 눈을 들었어요. 아이는 그때까지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집사님이 자리를 비운 틈에 저는 철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다 말해줬어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어디로 가려는지, 앞으로 어떤 길이 기다리는지. 철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이 참 무거웠습니다. 16살짜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고개 끄덕임이었어요. 집사님 내외분께 인사를 드리던 날, 집사님 사모님이 순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씀은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잘 가라는 눈빛만 보내셨습니다. 그 눈빛이 어머니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였어요. 우리 셋은 그날 밤차에 올랐습니다. 앞에는 라오스행 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중국 땅이 자유처럼 느껴졌던 건 처음 닿던 그 순간뿐이었어요. 거기는 또 다른 감시의 땅이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아직 훨씬 더 먼 곳에 있었어요. 중국을 벗어나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하는 대로 차를 갈아타고 국경 근처 마을에서 하룻밤을 더 숨었어요. 마지막 구간은 걸어서 넘어야 했습니다. 밤이었고 달이 없는 날이었어요. 앞사람 발소리만 따라 걸었습니다. 라오스 땅을 밟은 건 그렇게 어둠 속에서였어요. 어디서부터가 라오스인지 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브로커가 이제 넘었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그 말을 믿었어요. 순이와 철수 손을 한 번씩 꽉 쥐었습니다. 세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라오스를 통과해 태국으로 넘어가려면 밀림 구간을 걸어야 했어요. 브로커는 이틀이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순진한 말인지는 첫날 오후에 알았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풀을 헤치고 덩굴을 잡아당기고 경사면을 기어오르는 게 이동의 전부였습니다. 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선수 시절부터 몸을 쓰는 데 익숙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산악 훈련도 아니고 정해진 코스도 없었습니다. 발 아래 땅이 어디선가 갑자기 꺼지고 돌이 미끄러졌어요. 순이는 경사를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빴습니다. 몸이 다 낫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순이 한쪽 팔을 부축하고 나머지 손으로는 앞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철수는 말없이 순이 반대편에서 같이 받쳤습니다. 그 녀석이 그때 많이 컸어요. 이틀이라던 길은 사흘이 됐습니다. 사흘째 저녁 철수 발을 보니 운동화 안에서 물집이 터져 있었어요. 양말을 벗겼더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가 다 헐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여분 양말을 꺼내 갈아 신겼어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철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녀석 발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선수 시절 발바닥이 다 터지도록 훈련을 시켰던 제 제자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코치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식 발이 그 꼴이 되어 있으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밤에는 걷지 않고 나무 아래에 모여 앉았습니다. 벌레 소리, 새 소리,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 낯선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렸어요. 순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속으로 기도했어요. 이 세 사람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딱 그것만 빌었습니다. 나흘째 아침 밀림이 끊기고 시야가 트이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아스팔트 도로가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태국 국경이 가깝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이가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잠시 눈을 감았어요. 발밑에 땅이 느껴졌고 옆에서 순이와 철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태국으로 넘어간 뒤 브로커 안내를 따라 방콕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연락을 받은 한국 선교사님이 우리를 만나러 왔어요. 선교사님은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는 말이었는데 그 한국말이 어찌나 반갑던지 귀에 익은 말인데도 눈물이 났어요. 선교사님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셨습니다. 절차를 밟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우리 셋은 선교사님이 마련해 주신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쫓기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어요. 철수는 그날 밤 누우면서 5분도 안 돼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태국 한국 대사관 앞에 선 건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대사관 건물 외벽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바람에 천천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어요.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서 보던 깃발인데 그날은 그게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태극기가 그냥 천조각이 아니라 어떤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여기까지 오면 살 수 있다는 약속. 순이가 먼저 걸음을 뗐습니다. 철수가 뒤따랐어요. 저는 그 둘의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대사관 문이 우리 앞에서 열렸어요.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 긴 도망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던 날 저는 공항 바닥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바닥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바닥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아니 여기가 시작이구나. 그 두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우리 셋은 먼저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고 그 다음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시설인데 경기도 안성에 있었어요. 거기서 석 달 가까이 지냈습니다. 한국 생활 방식, 언어, 제도, 직업 교육 같은 걸 배웠어요. 머리로는 따라가는데 가끔 일상 속에서 멍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수업을 듣다가 문득 청진 운동장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말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억양도 다르고 쓰는 단어도 달랐어요. 철수는 금방 따라갔는데 저와 순이는 한참 걸렸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점원이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하고 묻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철수한테 물어봤더니 녀석이 웃으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이한테 뭔가를 배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를 진짜로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순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중국을 떠돌 때도 밀림을 걸을 때도 제대로 치료 한 번 못 받은 몸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 병원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몰랐어요. 검사를 받고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습니다. 위장이 많이 상해 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약국에 갔어요. 처방전을 내밀었더니 약사가 약을 봉지에 담아줬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어서 약값이 몇백 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었습니다. 약사가 다시 한 번 말해줬어요. 몇백 원. 청진에서 한 달치 약값이 2달 월급이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어요. 순이도 약 봉지를 손에 쥔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약국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약사가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순이는 꾸준히 병원을 다녔어요. 제때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반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청진에서 약 한 알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대로 치료만 받았어도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립니다. 철수는 한국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처음엔 말투 때문에 좀 힘들어했는데 몇 달이 지나니 친구도 생기고 얼굴에 빛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체육 선생님이 달리기 잘한다고 칭찬해줬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했어요. 철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근처에서 청소년 육상 클럽 코치 일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벽에 아이들과 트랙을 돌고 기록을 재고 호루라기를 붑니다. 그런데 여기선 실력 있는 아이가 무대에 섭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데
저는 그 당연한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성진이가 생각나는 날이 많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직도 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미안함은 시간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습니다. 북에 두고 온 것들이 꿈에 나올 때가 있어요. 청진 운동장, 겨울 새벽 아이들 입김, 골목 돌담길, 부모님 산소 앞 야트막한 산자락. 꿈에서는 늘 제가 그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깨고 나면 천장이 보여요. 여기가 한국이구나. 그걸 다시 확인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이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밥을 먹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시절을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그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순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 철수가 틀어놓는 한국 노래, 그런 것들 속에서 가끔 낯설지 않은 무언가를 느껴요. 같은 뿌리라는 게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에 그게 가능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라는 건 자유잖아요. 제가 청진 운동장에서 다시 한번 호루라기를 불 수 있는 날, 성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 부모님 산소에 아내와 아들 손잡고 갈 수 있는 날. 그날이 오면 저는 아마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흙냄새를 맡으면서 한참 서 있을 것 같아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져본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고 잃어본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한국 땅을 밟을 때 아직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감사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